봄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구 도산대로를 따라 늘어선 벚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운 날이었습니다. 도로 위로 흰 꽃잎이 흩날리고 행인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KJ그룹 본사 빌딩은 그 거리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지상 52층, 유리와 강철로 세워진 건물이 오후의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7위. 창업 3세대까지 이어진 정통 재벌. 그리고 현재 그 모든 것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 강지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완벽했습니다. 회장실 통유리 앞에 선 그는 검정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2살. 날카로운 눈매. 선이 굵은 턱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타고난 지배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원하는 것은 가졌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렸습니다. 그것이 강지성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비서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오후 2시 이사회 준비됐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한셀이었습니다. 31살. 검정 정장 스커트.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 서류를 가슴에 안고 선 그녀는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습니다. 지성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사회 끝나고 바로 올라와. 세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문이 닫혔습니다. 지성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 맞아떨어질 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논현동의 한 갤러리. 윤지수는 흰 벽 앞에 서서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8살. 짧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나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크림색 롱코트. 단아하게 내린 긴 머리. 갤러리의 희고 조용한 공간 안에서 그녀는 마치 전시물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림은 불이 붙은 집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집. 지수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갤러리 큐레이터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이죠? 겉은 평온한데 안은 전부 타고 있다는 게. 지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눈이 되었습니다. 불안도 슬픔도 아닌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윤지수. KJ그룹 회장 강지성의 아내. 재벌가 안주인. 자선 행사의 단골 인사. 언론이 품격 있는 내조의 여왕이라 불렀던 여자. 하지만 그 어떤 수식어도 그녀를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11년 전이었습니다. 맞선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제안이었고 지수의 집안은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강지성은 윤지수가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체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수는 지성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은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은 5성급 호텔에서 치러졌습니다. 하객만 700명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자들은 재계의 황금 커플 탄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진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지성은 귀가가 늦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주말에도 나타나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지성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묻는 것 자체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다 뭘 부족하게 해줬어? 카드 한도 올려줬잖아. 지수는 그 말 이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세리가 KJ그룹 비서실에 들어온 것은 4년 전이었습니다. 서류상 그녀는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졸업, 어학 자격증 다수. 면접 당시 지성은 그녀를 5분 만에 합격시켰습니다. 이유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지성이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에 기분이 좋아지는지, 언제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선을 넘은 것은 세리가 입사한 지 6달 만이었습니다. 지성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은 의무였고 세리와의 관계는 그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였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리 역시 처음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계산은 욕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 부인, 재벌가 안주인. 그 자리는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 없으면 회장님 하루도 못 버티잖아요. 그녀가 지성에게 속삭이던 말이었습니다. 지성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처음으로 낌새를 챈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지성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금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세리. 내용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초, 10초.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꺼내 마시고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도혁이 다시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3달 뒤였습니다. 39살. 긴 다리.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는 고급 레스토랑 입구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심장은 반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연인이었습니다.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수에게는 유일하게 설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도혁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지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이 달라졌고 서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수는 강지성과 결혼했고 도혁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잘 지낸 것 같지는 않네. 도혁은 지수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성은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녀는 코트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넓고 비싸고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은 집.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표면은 평온했습니다. 강지성은 여전히 언론 앞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선 행사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모범적인 재벌 부부라고 썼습니다.
KJ그룹의 주가는 순항했습니다. 회장의 리더십은 칭송받았습니다. 집 안에서 지성은 세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집 밖에서 지수는 도혁과 만났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쨌든 그 계절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것과 안전한 것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풍경이 가장 고요한 법입니다. 다시 봄이었습니다. KJ그룹 본사 유리창 너머로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회장실 창가에는 강지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 어딘가에는 한세리가 있었습니다. 도시 어딘가에는 이도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윤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 각자의 욕망. 각자의 거짓말. 그것이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채로 같은 계절 안에 있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짧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곧바로 초록이 짙어지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절은 소리 없이 바뀝니다. KJ그룹 본사 52층 회장실도 그랬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어도 그 안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차갑고 언제나 조용하고 언제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한세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 흐트러짐 없이 고정된 머리. 그러나 화장으로 가린 얼굴 아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도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세리 비서는 늘 저랬으니까요. 완벽하고 단단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강지성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려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세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회장님. 세리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정적이었습니다. 지성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5초, 10초. 그의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몇 주야? 8주요. 병원은? 강남 쪽 산부인과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지성은 손으로 턱을 짚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혼, 지수, 재산. 순서가 빠르게 정렬되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오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세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다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요, 회장님. 세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 지킬 거예요. 지성은 그날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서는 소리. 윤지수는 주방에서 찬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먹었어. 지성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저녁이었습니다. 지수는 찻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세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회사 인근의 산부인과를 다녀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이 스케줄은 제가 먼저 확인할게요.
말투는 여전히 비서의 것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이미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비서실 직원 중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한 비서 왜 저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세리는 지성에게 다시 단둘이 만날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지성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세리가 들어오자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이 뭐야? 세리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해주세요. 지성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윤지수 씨랑 이혼하시라고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저는 이 아이한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야. 지성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낮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뭘 요구하는 건지 알고 말하는 거야? 알아요. 모르는 거야, 넌. 회장님. 세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4년이에요. 4년 동안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4년 동안 내가 뭘 원해서 있었는지 나도 알아. 세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이도혁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한남동의 조용한 일식집이었습니다. 도혁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수가 자리에 앉자 그는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거짓말. 지수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도혁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어? 늘 있는 일이에요. 지수야. 그가 낮게 불렀습니다. 지수는 메뉴판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밥이나 먹어요.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데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집에서는 늘 긴장했습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존재 자체를 최소화했습니다.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지수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 세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성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임신 사실, 그리고 결혼 의사. 지성의 어머니는 전화를 끊은 뒤 곧장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지성은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직접? 비서한테서 먼저 들었잖아, 지금. 진정하세요. 뭘 진정해. 지수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애는. 그건 제가 알아서. 지성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집안 망신이 뭔지 알아? 이게 지금 망신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성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상황이 자신의 손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윤지수에게 소식이 닿은 것은 시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지수야, 나야. 오전 11시. 지수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오늘 시간 돼? 두 사람은 청담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 말을 고르다가 결국 꺼냈습니다. 지성이 비서가 임신을 했다는구나. 지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언제부터요? 그건 나도 몰라. 아이는요? 지킨다고 한다더라.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내 자식이 이래서.
지수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은 게 어딨어. 진짜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그 눈빛을 읽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눈물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 말 있어. 지수는 소파에서 책을 덮었습니다. 지성은 서서 말했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임신했어. 알아요. 지성이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어? 오늘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이혼하고 싶어요? 지성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분하게 묻는 얼굴. 흐트러짐 없는 얼굴. 그것이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에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여기. 지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달랐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종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틀 뒤, 지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대학 선배였습니다. 언니, 재산 분리 관련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냥 공부하려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은 달랐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먼 곳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무언가를 세고 있는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 시각 세리는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임산부 용품, 아기 소품 몇 가지.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배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이미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될 결과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여전히 같은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계산을 품은 채로. 각자의 거짓말을 아는 채로. 그리고 그 중심 어딘가에서 윤지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인지, 준비하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목요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단 몇 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지성은 결과지를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친자 불일치. 그가 검사를 의뢰한 것은 2주 전이었습니다. 세기가 임신 사실을 밝힌 직후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재벌가에서 태어나 재벌가를 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증거를 먼저 찾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세리가 사용한 컵, 머리카락 한 올, 사설 검사 기관. 결과는 2주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강지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늘 그렇듯 차가웠습니다. 바깥은 맑았고 서울 시내는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성은 결과지를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한비서, 잠깐 들어와.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어요? 지성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세리가 자리에 앉으려 할 때 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세리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회장님. 읽으라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세리는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줄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없어. 아니에요, 이건. 세리야. 지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야? 세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묻고 있잖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른다고. 저도 이럴 줄은. 야. 그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세리가 움찔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모른다고 하는 거야? 진짜로? 회장님, 진정하세요. 진정을 해? 내가 지금 진정을 해야 돼? 지성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성은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회의도 취소했습니다.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다른 감각이 있었습니다. 창피함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재벌가 회장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리는 결국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도혁이었습니다. 지성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혁. 네. 그게 누구야? 저랑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됐어? 한 1년쯤요. 지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1년?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이름이 이도혁. 지성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디서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윤지수는 그 이름을 다른 경로로 들었습니다. 세리가 이도혁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지수에게 전한 사람은 뜻밖이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소문을 빠르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야, 너 남편 비서 있잖아. 한세리 씨요. 그 비서가 이도혁이라는 남자랑도 만난다더라. 지수는 그 순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너 아는 사람이래. 옛날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이도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요. 장소는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도혁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서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세리 씨 알아요? 도혁의 표정이 0.5초 굳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수야. 아는 거네요. 그건 내가 설명할게. 얼마나 됐어요? 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 임신한 거 알아요? 도혁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뭐?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지수야, 잠깐. 앉아요. 지수가 먼저 앉았습니다. 도혁은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한강에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도혁은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됐어요. 지수가 짧게 잘랐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도혁은 입을 닫았습니다. 나는요.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도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니었네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요.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도혁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리의 임신, 아이의 아버지, 지수의 눈빛,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오래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성은 이도혁이라는 이름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도혁이라는 사람 배경 좀 알아봐. 어떤 분이신지요? 모르니까 알아보라는 거야. 결과가 나오기까지 나흘이 걸렸습니다. 파일은 두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충분했습니다. 이름, 나이, 학력, 직업. 지성은 빠르게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멈추었습니다. 모친 이름, 주소, 그리고 과거 이력 하나. 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같은 줄을 읽었습니다. 3번, 4번.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야? 공개된 자료랑 탐문 조합했습니다. 확실해? 네, 회장님. 지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파일 안에 한 줄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도혁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집안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이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날 밤 지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세리의 임신, 이도혁의 배신, 한꺼번에 쏟아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하나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느낌. 발이 닿지 않는 물속에 서 있는 느낌. 지수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날짜, 짧은 메모들. 지수는 그 수첩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한 장을 넘겼습니다. 변호사 선배에게 처음 연락했던 것. 재산 관련 서류를 조용히 검토하기 시작한 것. 지성의 회사 계좌 흐름을 파악하려 했던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아직 형태가 없는 무언가를. 그러나 이도혁의 배신을 확인한 그날부터 그 형태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이상하게 차가워지는 법입니다. 뜨거울 때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충분히 식으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은 제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수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빛 안에서 저마다 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속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창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도 됩니다. 그 결심이 언제부터였는지는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문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도혁이 다시 나타났을 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훨씬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번 설명된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는 눈,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 그리고 이제는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눈이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짧고 뜨거운 어떤 계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계절의 끝에서 누가 서 있게 될지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지성은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파일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열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파일 안에 한 줄은 간단했습니다. 이도혁, 생모 박순희, 생부 미상. 그러나 첨부된 자료는 달랐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박순희라는 여자의 얼굴. 지성은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서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성은 어린 나이였고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진과 이 이름과 이 나이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왜 무슨 일이야? 박순이라는 사람 알아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1초, 2초, 3초. 어디서 들었어?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지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지성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KJ그룹을 현재의 자리까지 끌어올린 사람. 가족에게 엄격했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던 사람. 지성이 닮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분노는 처음에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알면서 말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도혁을 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이 집안에 가까이 온 사람. 지수에게 접근한 사람. 세리와도 만난 사람. 지성은 이가 갈렸습니다. 그는 사설조사팀에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도혁의 최근 동선, 재산 상황, KJ그룹과 관련된 접촉 이력. 사흘 만에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혁은 최근 몇 달 동안 KJ그룹 관련 인물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 사무소를 2곳 방문했습니다. 지성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도혁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안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세리도 그 무렵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성은 그녀의 출입증을 회수했습니다. 사직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무팀에서 연락 갈 거야.
지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송이요? 너도 알아서 준비해. 회장님. 세리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저한테 이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 해봐. 진짜 할 수 있어요. 해봐. 지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리는 전화를 받아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두 남자 중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이 된다는 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째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왜?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도혁 씨, 나 지금 바빠. 나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아이요. 이 아이.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세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나도 확인해봐야 알지. 이 사람이.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강 회장 아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남자일 수도 있지. 다른 남자가 어딨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도혁이 말했습니다. 나 지금 상황이 복잡해.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리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강씨 집안 가족 회의가 열린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장소는 청담동 본가였습니다. 참석자는 지성, 어머니, 그리고 지성의 친척 몇 명이었습니다. 주제는 이도혁이었습니다. 지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도혁이라는 사람, 아버지 혼외자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확인된 거야?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면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정황은 충분합니다. 정황이 뭐야, 정황이. 다른 친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상속 주장이라도 해? 아직은요. 아직은?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야? 미리 알아야 하니까요. 재산 나눠줄 거야? 혼외자한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야?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어머니는 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상속, 지분, 법적 효력, 이도혁의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 누구도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재산만 이야기했습니다. 지성은 그것이 역겨웠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결국 같은 이유로 이 자리를 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어머니가 지성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2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혁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졌겠어? 달라졌겠죠. 어떻게? 지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성아, 그 사람도 버려진 거야. 그게 제 문제예요?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지성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세리가 아이 아버지가 그 사람이에요. 제 여자를 뺏은 사람이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늦었네요. 응. 지성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었습니다. 이도혁이라는 사람. 지성이 먼저 꺼냈습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는 사이야? 오래전에요. 지성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이랑 연결돼 있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혼외자야.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지성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아? 놀랍네요. 그게 다야? 더 뭐라고 해야 해요? 지성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놀라야 할 자리에서 놀라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도혁에게 지성의 법무팀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만남 요청. 도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강남의 한법무 빌딩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대면이었습니다. 지성은 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목구비, 눈매, 턱선.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이유로. 이도혁 씨. 네.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도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러면서 왜 나타났어요? 도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버려졌으니까요. 그게 내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은 아니죠. 그러면 왜 내 아내한테 접근했어요? 그건 왜 내 비서랑 만났냐고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지성은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도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뭘 알아? 당신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살게 했는지요. 지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이 그걸 판단해요? 판단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도혁도 일어났습니다. 원하는 거요? 그는 지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서류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성은 빌딩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그것이 더 불쾌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날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맑았습니다.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말고 그냥 달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 시각 윤지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법인 자산 현황, 부동산 등기, 계열사 지분 구조. 그녀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그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지성은 이복 동생과 법정 싸움 직전이었습니다. 한세리는 혼자 아이를 품고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도혁은 상속을 요구하며 집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멀리 보고 있을 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무언가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서울은 뜨거웠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KJ그룹 본사 52층 회장실에는 계절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집은 강지성이 했습니다. 장소는 청담동 본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참석자는 4명이었습니다. 강지성, 윤지수, 이도혁, 한세리. 처음으로 4사람이 같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도혁은 그 맞은편이었습니다. 세리은 구석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지수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자리에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가 쪽이었습니다. 가장 빛이 많이 드는 자리였습니다. 지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도혁 씨 상속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있어요. 도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지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집안에서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웃기면 웃긴 거죠. 형한테 지금 그따위로 말하는 거야? 형이요. 도혁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나옵니까? 세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요. 2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 낳고 나서 양육비 청구할 거예요. 지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한테? 도혁 씨한테요. 나는 아직 친자 확인도 안 됐어. 도혁이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있잖아요. 그게 법적 효력이 있어. 효력 생기게 하면 되죠. 해봐. 할 거예요. 3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지수가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다들 잠깐. 3사람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성이 물었습니다. 오래됐어요. 뭘? 전부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에는 여름 햇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조용했습니다. 당신 분류는 3년 전부터 알았어요. 지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세리 씨 야망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읽혔어요.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혁 씨 출생 비밀은 1년 반 전에 확인했고요. 도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임신 사실도요. 세리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요. 방 안에 소리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지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지수는 그제야 돌아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세리 씨한테 빠지도록 내버려 뒀어요. 뭐? 세리 씨가 욕심내도록 두었어요. 야. 도혁 씨가 이 집안 재산을 노리도록 놔뒀고요. 지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든 거예요. 너 지금 뭘 한 거야? 기다린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용했어. 지수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왔잖아요. 지수야. 오래전에 당신이 먼저 나타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도혁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이 집안 때문이었다는 거. 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요. 지수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뭐예요? 당신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은 각자가 알겠죠. 이 여자가 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나 임신했잖아요. 알아요. 알면서 이래요? 당신 아이 아버지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원한 게 뭐야?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산이요. 방안이 굳었습니다. KJ그룹 자산관리권. 지금 뭐라고 했어? 이미 법적 절차 시작했어요. 지성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윤지수. 당신이 경영 비리 관련 자료도 갖고 있어요. 이 미친. 횡령 내역도요. 내가 지금. 공시 누락건도요. 지성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고지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이용했구나.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저를 이용하려 했잖아요. 나는 달랐어. 어떡해요? 지수야, 나는 진심이었어. 진심인 사람은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지 않아요. 도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웃기고 있어, 진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들 웃기는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그녀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뭐가 달라요? 당신도 바람 폈잖아. 지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무슨 피해자야? 피해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럼 뭔데? 이긴 사람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민은 굳었습니다. 지성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야.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1년이야. 1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줬는데. 줬죠.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요. 지성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집이요. 카드요. 그게 전부였잖아요. 지성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저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성은 탁자를, 도혁은 바닥을, 세리는 창밖을, 그리고 지수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하게, 끝까지. 그 뒤로 이어진 것들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지성은 KJ그룹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회계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영권은 이사회 표결로 박탈되었습니다. 그는 52층 회장실을 비워야 했습니다. 20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세리는 언론에 먼저 났습니다. 재벌 회장 비서의 임신, 불륜, 친자 논란.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밖을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법무팀의 소송 통지서가 2건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강지성 측, 하나는 도혁 측. 세리는 혼자 변호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임신 중에 혼자. 이도혁의 인지 청구 소송은 시작되었지만 오래 걸렸습니다. 언론이 그의 출생 비밀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과 혼외자, 이복 형제 갈등, 상속 전쟁. 그는 하루아침에 가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평생 버려진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모두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도혁은 몇 주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속도와 방향은 달랐습니다. 지성은 분노하며 무너졌습니다. 세리는 울며 무너졌습니다. 도혁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틈 사이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성은 도혁을 상대로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혁은 지성을 상대로 인지 청구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세리는 도혁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도혁은 세리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맞고소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쌓였습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욕망이 묶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풀리자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윤지수는 그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소송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 기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법무팀과 재무팀이 교체되었습니다. 지수가 신뢰하는 사람들로. 자산관리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조정되었습니다. 계열사 지분 구조가 정리되었습니다. 모두 합법적이었습니다. 모두 서류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지성이 회장실을 비운 날로부터 3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회사 자산 현황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크게 달랐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다그쳤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합법적 절차, 서명된 서류, 이미 완료된 이전. 지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누가?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윤지수 씨 명의입니다. 지성은 그날 밤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1년이야. 11년을 같이 살았잖아. 살긴 했죠. 이게 말이야? 당신도 그 11년 동안 같이 산 거 맞아요? 지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래 기다렸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충분히 기다렸고요. 이 나쁜 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혁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좋아했어. 지수는 오래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짓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해서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따르지 않아서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도혁의 말은 3가지 전부였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들렸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달 남았다고 했습니다. 혼자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것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11년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전의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심이 된 감정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KJ그룹 본사 52층. 회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행복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배신한 사람도, 이용한 사람도, 욕심낸 사람도. 창밖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 벌받았네. 그러나 그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지수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창에서 눈을 뗐습니다.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저 불빛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욕망을 품고, 저마다 거짓말을 안고,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